안녕하세요. 태영호입니다. 인권. 이 권리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온 북한 주민들.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북한 인권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의 이광백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을 만나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직업적인 혁명가 이 표현이 이제 생각됩니다. 북한에서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할 때에는 대우가 좋은 그런 일자리도 마다하고 남을 위해서 자신을 계속 희생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 많은 분들이 정말 이념이나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 위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같으신 분은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아주 한생을 바치시는 그런 직업적인 혁명가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혁명가라고 생각은 굳이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 가운데 북한의 변화 또는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냥 그런 일을 제 나름대로 보람으로 알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무슨 뭐 지금은 직업적 혁명가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이라든가 아니면 동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사회주의가 크게 혼란스럽고 약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사회주의 운동, 특히 북한을 모델로 하는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이른바 주체 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학생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가 참 지금 보면 참 특이한 일인데 북한 사회가 문제가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알게 된 것은 대학 다니고 나서 한 5년이나 6년 후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90년대 중반이죠. 그때 북한에서 대량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때 처음으로 북한의 실상과 제가 책을 통해 배운 북한의 이념 사이의 그 간극, 이게 대단히 크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과 북한 인권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제 다뤄볼 이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 가는 중대사입니다.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利益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이렇게 인민들의利益을 중요시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그런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조금 눈에 띄는 표현은 절대시한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는 제 감정으로는 인민을 표현한, 인민을 위한다, 인민의 이익을 절대화하라 이런 표현은 많지 않았거든요. 수령의 지위를 절대화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수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인민을 절대화한다? 근데 그 표현이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북한 사회도 작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조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데만 집착했던 사람들이지만 지금은 이제 인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체제와 정권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것이 아닐까. 시대가 좀 변한 것이 아닌가. 90년대 중후반에는 대단히 무력하게 굶어 죽은 인민들을 지켜만 보는 무능한 정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서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인민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신년사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최근에 이 북한의 인권 정책에서도 좀 미묘한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인권이란 말 자체를 이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인권이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지금 인권이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신문이나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은 여기 중에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인권은 곧 국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가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제도와 이념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 문제가 선차적이다. 북한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라는 사회주의 제도 수호, 주체 사상 보호 이런 것이 결국은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은 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있는 인권론에서 순서로 이제 식량 것부터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사실 90년대 초반에 정치범 수용소 문제였는데 정말로 일반인들에게까지 큰 관심을 얻기 시작한 건 바로 이 문제였거든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문제.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나. 이게 이제 당시 한국의 통계청이 나중에 추계를 해보니 유엔의 인구조사한 조사 자료를 쭉 보니까 대략 한 33만 명 정도가 줄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때 굶어 죽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근데 황장엽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증언을 하셨는데 자신이 받아본 당 조직 지도부 통계로는 1995년에 당원 5만 명 포함 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96년 그 1년 후죠. 그때는 100만 명 정도가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그러니까 95년과 96년에만 150만 정도가 굶어 죽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황 선생님의 그 주장을 근거로 볼 때 북한의 식량난은 95년, 96년, 98년까지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그래서 나왔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시 국제 구호단체들이 이제 탈북인들 대상으로 막 가서 조사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기초로 한 추정치에는 대략 200에서 350만 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1995년도에 북한이 처음 인도주의 원조를 받아들일 때 외국으로부터 대표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회의에서 북한과 유엔 세계 식량기획과 같은 이런 조직 사이에 왜 북한에서 이런 대량 기근 현상이 일어나냐라는 이 비공개 토론회를 했어요. 이때 북한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는 이전 소련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이전 소련으로와의 경제 무역 관계가 단절되다 나니 거기서부터 받게 되어 있던 여러 가지 비료라든가 이런 모든 무역 관계가 단절돼서 비료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걸 한 가지로 들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갑자기 홍수가 들이닥치면서 수많은 농경지가 이제 그 흙에 매몰되고 이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기근이 생겼는데 국제공동체가 2, 3년만 도와주면 북한은 다시 식량 수출국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때 그런가 현장에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나가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세계가 알지 못했던 북한의 식량 문제,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건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때 대표단을 데리고 자강도 강계와 희천이라는 데 내려갔습니다. 강계와 희천이라는 데 내려가서 보니까 다 가서 그 다음 유치원, 병원에 영양실조에서 걸린 애들이 몇십 명씩 대량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와서 애들 다 이거 보고 느낀 게 뭔가 하면 이것은 오늘 이틀 사이에 생긴 것이 아니다. 저렇게 애들이 마르고 키 다 재보니까 이것은 벌써 90년대 초 지어 몇 년 전부터 영양 결핍, 말하자면 영양 실조 현상이 시작된 거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건데 그보다 더 괴리가 제가 생긴 것은 외국인들이 이제 오전에는 가서 그런 현상들을 보고 와서 보고서를 쓰고 북한은 또 외국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체제 선전을 해야 됩니다. 금방 내려가서 굶어 죽는 애들을 보고 온 사람들한테다가 강사들이 영어 강사들이 나와서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주체사상에 대한 걸 강연하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부러움 없이 살고 있다고
당신은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는 내가 직접 수십만 명의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는 걸 보고 왔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은 데다가 북한의 어린이들은 세상에 부러움없이 자라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 들어와서 이제 외무성에 와서 상급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그때 당시 우리 외무성에서 당 선전선동부에다가 뭘 건의하는가 하면 지금 외무성에 나서서 외국에서 수백 명의 인도주의 협조 대표단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방 나가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참관, 외국인 참관 지역에서 북한을 지상낙원, 그 다음에 세상에 부러움 없는 나라 이런 식으로 선전하는 건 좀 피하자 이렇게 건의를 선전선동부에 보냅니다. 그런데 선전선동부에서 돌아오는 답이 천만밖이었습니다. 아, 어떤 답변이었나요? 누가 목이 날아나려고 네. 이 사회주의 지상낙원, 그 다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 표현을 외국인 참관지들에서 강연자에서 뺐냐? 그건 죽어도 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원인과 책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예. 보는데요. 다른 여러 사회주의 나라들도 사회주의 붕괴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수십에서 수백만이 굶어 죽은 나라는 북한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우상화 선전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데 황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증언했었어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금수산 기념궁전 만들잖아요. 그때 8억 9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됐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북한에서 알곡이 한 400만 톤은 있어야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그때 한 150에서 200만 톤이 부족하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8억 9천만 달러면 6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럼 먹고 남을 돈이죠. 그러니까 1년에 150만 톤에서 200만 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100만 명씩 굶어 죽어 가는데 옥수수 60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을 금수산 기념궁전에 썼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3년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 300만을 살릴 수 있는 돈을 지도자를 우상화하는데 무덤을 만드는데 썼다는 것은 저는 명백한 그 당국과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다. 옳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식량 원조를 주면서도 이것은 북한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지도자가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할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서 산생된 문제다. 이런 비난이 대단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 묘하게 딱 그때입니다. 1993년, 4년 식량난이 막 시작되려고 했던 그 시점이 사실 북핵 위기가 막 발생한 시점이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 당국의 우상화 그리고 군사 대국을 꿈꾸는 이런 어떤 군사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식량난을 더 가속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에서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 자체 내에서의 식량 생산이 지금보다 이제 저는 비약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농업 생산 구조를 개혁해야 되는데 북한 현실에서 지금 모순점은 뭔가면 집들에서의 개인 텃밭에서 자라는 뭐 마늘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강냉 이런 거는 협동농장 밭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빨리 자라고. 이걸 보면 여기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강제 수매 원칙.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매해 연초에 국가는 농민들에게 올해의 생산한 양에서 국가는 정해진 양만 가지고 간다.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 수확기에 가면 강제적인 방법으로 고이나 뭐 군량미에 모여 이런 식으로 계속 수탈해 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토반 농사는 잘하고 농장 농사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걸 해결하자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겠는지 혹시 대표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일가견이 글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점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러니까 계급 사회에서는 계급 모순 때문에 생산량이 늘어나지 못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계급을 없애서 모두가 다 공동의 주인이 되면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거였는데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분명히 공동의 주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인답게 일을 열심히 안 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국가 또는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고용된 사실 약간 농노에 가까운 집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농노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게 아니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은 공동의 주인이었지만 현실은 농노처럼 일하게 되다 보니 생산 의욕이
급격히 감퇴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이고요. 체제적인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계화. 이게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1990년대에 벼농사를 지을 때 하여간 벼를 베고 모으고 탈곡하고 말리고 판매하는 모든 과정을 다 기계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명이 하던 일을 지금은 한 명이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하는 생산한 쌀 생산량이 옛날에 기계화 안 됐던 시대에 10명이 하던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은 농업 인구가 5%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북한은 농업 인구 비중이 30%가 넘어요. 35%나 되는데 식량 생산량은 자급이 충분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기계화도 연관이 돼 있다.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산림관리. 그 다음에 수리시설 부족.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산림관리도 부실하고 나무를 막 다 베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홍수 가뭄이 반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피해가 더 훨씬 많죠. 그러니까 사실 강수량이 한국보다 북한이 좀 더 적어요. 한국이 비 더 많이 내리거든요. 근데 홍수 피해는 북한이 훨씬 더 많이 봐요. 이게 바로 수리시설이라든가 산림관리가 부실한 문제 때문이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있고 또 하나는 무역. 부족한 식량은 언제든지 가져와야 되거든요. 모든 먹거리를 다 자급을 하는 것은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에너지, 그 노동력이 있으면 다른 걸 더 열심히 해서 경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이 좋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을 북한 농업은 다 안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농업개혁을 분명히 앞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생각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농업개혁을 현 북한 당국이 하겠느냐. 개인 농을 만들고 기계화하고 이러려면 사실 북한 체제라든가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걸 하겠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대한 관건적인 문제라고 보겠죠. 그 다음은 이 인권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인 이동의 자유권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동의 자유 문제, 이것도 역시 북한에서 대량 아사 기근 현상이 일어난 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이런 문제와도 연결되는 이러한 문제인데, 북한에서 제일 처음에 이동의 자유를 이제 그 제한하는 조치는 통행증 제도라는 걸 만들 때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거주지 밖의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는 당국에 신청해서 통행증을 만드는데, 제일 처음 이 문제를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저는 아이 때 간첩이 너무 많아서, 간첩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간첩을 잡자면 통행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 때 제가 할머니네 집에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갈 때면 꼭 기차칸에서 이제 그때 당시는 안전원들이 통행증 검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다 통행증이 있고, 뭐 통행증이 없는 사람이 간첩이 아니겠어요? 다 통행증이 있어. 나도 그때 아니 이거 간첩을 잡자고 통행증을 본다고 했는데 다 통행증이 있는데 간첩도 그럼 통행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던데, 지금 와서 보니 이게 물론 제도, 뭐 사수, 국가 이제 안보 이런 견지에서도 뭐 이동의 자유를 건절한 것도 하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주민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 이동의 자유권 문제를 이제 제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체제가 안정이 되면 주민들의 자유를 줄이는 그런 조치들은 점차 이제 줄여나가면서 주민들의 자유라든가 권리를 보장하는 식으로 가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민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하게 제약하는 이런 모습을 띠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점차로 심각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면 옆 동네를 가든 오늘 당장 무슨 제주도 구경을 가든, 하다못해 내일 당장이라도 비행기표 끊어서 옆 나라 일본이나 중국, 미국도 그냥 가는데 당국이 허락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통행증까지 막 불편하게 받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마음껏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못한다? 그걸 하려면 몇 주 또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건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인데.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왜 점점 이거 평양에 올라오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느냐. 이게 경제 문제와도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양시를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평양시의 모든 투자를 집중하고 하다 보니까 평양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점점 높아지는데 반대로 지방은 점점 낙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평양 사이의 생활 수준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 이제 올라오려는 이런 흐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행정구역 그 도면도 뭐 도시 사이의 행정구역을 어떻게 보면 작은 감옥처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안에 가능하면 가둬두고 그 안에서 체계적인 어떤 정치 조직 생활을 통해서 짜임새 있게 관리하는,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런 이른바 통제 관리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그런 걸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북한도 완전히 개방을 못할 거라면 예를 들면 쿠바 같은 나라도 같은 공산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쿠바는 내가 해외로 이민 또는 망명을 하겠다고 하면 굳이 막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라. 대신 오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가는 사람을 죽이거나 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도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90년대 말에 이제 대량 이제 탈북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은 더 이제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우회 당국이 해당 지역 당 보위 기관에 대량 탈북 현상을 막아라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오고 그 지시를 집행 못하는 사람들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간 사람들을 결국은 자기가 비판받기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들어다가 이자처럼 수용소나 또 노동대 구류소 여기다 옹류하고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때리고 치고 뭐 이러면서 대단히 많은 이제 인권유린 범죄가 이제 시작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이제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그런 이제 인권유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견해를 네, 이제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가운데 관심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 세 가지를 꼽아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북자 문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북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이 감시를 피하려고 밤에 그것도 겨울 얼음이 얼면 막 그 위를 얼음판을 달려서 막 굶은 몸을 이끌고 막 힘이 없는데 막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아니면 감시원에 감시에 걸리면 때로는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으니까 얼음판 위에 다 못 달리고 얼음판 위에 그냥 그대로 얼어붙어서 죽은 이런 시체 장면 또는 물 위에 떠내려가는 장면들이 국제사회에 너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저렇게 굶어서 먹을 걸 찾아 떠나는 저 사람에게까지 총을 겨누고 이렇게 차가운 얼음판 위에서 얼어 죽어 가야 되느냐. 국제사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잡히면 북송이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들이 신고되집니다만 가장 많은 게 일상적 구타. 저희들이 지금 탈북인들 가운데도 그런 증언 많이 합니다만 잡히면 이제 손등을 내놓으라고 해서 그것을 한 30cm 정도 되는 길이에 지름은 한 뭐 0.5mm 정도. 그러나 이게 얇은 젖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쇠꼬챙이 두세 개를 막 손등을 때린다거나 또는 뭐 수시로 뭐 발로 차고 강목으로 때린다거나 성폭행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중국에서 아이를 배운 경우 씨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강제로 낙태 주사를 해서 낙태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화소라든가 때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다시 갇힌다거나 그리고 이제 교화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먹는 게 힘들었으니까 아마 교화소는 더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라든가 이제 질병으로 죽으면 그냥 그걸 방치해서 시신을 유기한다거나 전거리 교화소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수레로 가득 실어서 한 1톤 정도씩 사람을 가져다가 그 반 옆에다 버리고 태우고 그게 하얗게 부수고 나면 이제 백골이 하얗게 회색으로 낮은 야산처럼 그 사람들이 시신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인권 유린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좀 더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측면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 이제 뭐 지금도 같겠지만은 중국 당국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만약 중국 당국이
이렇게 비법 월경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이만 목적이었다라면 중국 공안 당국이 그 체포하지 않습니까? 체포해서 저소를 다 만들어 가지고 북중 국경까지 와서 너희들이 네 발로 압록강 가라 하고 풀어놔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 앞에서 압록강 건너가라. 그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중국은 반드시 이 사람들을 잡아서 문건을 가지고 국경에 나와서 북한 보위부에다가 넘겨주면서 사인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왔던 탈북민 몇 명을 북한 당국에 넘겨준다는 걸. 그러면 북한 당국은 몇 명을 넘겨봤다는 걸 허상 또 수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 북한과 중국 사이에 몇 명을 북송했는가라는 걸 공식 총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현지 보위부로서는 이건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좀 중앙이 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책임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분풀이로 결국은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들의 그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들이 정말 극심한 그런 그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방도 중에도 하나인가 이렇게 저는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북한 당국과 중국 당국이 맺고 있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서 이제 북송하는 문제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도 중국 당국에 여러 차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 지위를.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것을 반대해 왔는데 아까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외교 당국 또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당국에 적극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동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